1944년 파리 해방 이후 몇 주 동안 파리는 놀라운 속도로 스스로를 재창조했습니다. 신문들이 다시 발행되고 극장들이 문을 열었으며 서랍 속에 몇 년 동안 숨겨져 있던 텍스트들이 출판사들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제르맹-데-프레의 카페들, 카페 드 플로르, 레투마고, 라리슬립, 이것들은 그 나라의 뉴스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들이 교환되는 지적 교차로의 역할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이 전반적인 열광의 맥락 속에서 사르트르는 향후 10년간 자신의 공적 삶을 정의하게 될 두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론칭합니다. 첫 번째는 잡지였습니다. 1945년 사르트르는 시몬느 드 보부아르, 레이몽 아로, 모리스 멜로퐁티 등과 함께 현대 레땅 모데르를 창간합니다. 이 잡지는 완전한 앙가주망의 입장에서 정치, 문학, 철학, 평범한 사람들의 삶 등 모든 것을 다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핵심 원칙은 사르트르가 명명한 참여 문학, 리테아가 듀어 앙가주였습니다. 작가는 상아탑 위에서 역사를 관조하는 미학자가 아니라 자기 시대 속에 놓인 존재이며 그 위치가 책임을 만든다는 것,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정치적 행위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하나의 강연이었습니다. 1945년 10월 29일 사르트르는 파리 8구의 장구종 거리에 있는 클럽 마우트농의 작은 홀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였습니다. 강연장은 기껏해야 몇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벌어진 일은 모든 이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건물 앞으로 모여들었고 군중은 보도블록을 넘어 차도까지 덮어버렸습니다. 실내에서는 압사 직전의 끔찍한 몸싸움 속에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의자가 산산조각나며 숨을 쉬지 못한 여성들이 기절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마치 록스타를 맞이하듯 열광하는 군중의 파도를 뚫고 힘겹게 연단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1시간 동안 존재와 무의 그 복잡한 개념적 뼈대들을 다 걷어내고 가장 직접적이고 대중적인 언어로 자신의 철학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를 대중 앞에서 최초로 공식화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미리 정해진 인간의 본성 같은 것은 없으며 우리를 카피본으로 찍어낸 신도 없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고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행동뿐이다. 둘째, 그는 실존주의가 절망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핑계댈 수 있는 핑계거리나 운명, 신의 뜻 같은 도피처를 일절 허용하지 않기에 실존주의야말로 가장 도덕적으로 가혹하고 엄격한 철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는 단 하룻밤 만에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1945년 9월 무렵 단 3주라는 시간 동안 사르트르는 강연 텍스트를 책으로 내고 소설 자유의 길을 출판하고 잡지 현대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그의 연극 닫힌 방 위클로 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후 프랑스 지성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밀도의 3주였습니다. 당시 한 칼럼니스트는 사르트르는 단 3주 만에 발명되었다고 썼습니다. 과장이 섞이긴 했지만 프랑스 대중이 그를 얼마나 폭발적이고 갑작스럽게 발견했는지를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유명세는 사르트르 본인조차 당혹스럽게 만드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카페 드 플로르 밖에서는 사진기자들이 그를 기다렸고
미국 기자들은 마치 파리가 세계 사상의 중심지라도 되는 양 그를 인터뷰하러 몰려왔습니다. 생제르맹-데-프레의 기업은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르트르가 매일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글을 쓰던 카페드 플로르는 수레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자가 글을 쓰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와 옆 테이블에 앉을 권리를 얻으려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소음과 웅성거림, 담배 연기 속에서도 완벽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노트와 담뱃갑에 둘러싸인 채 일했습니다. 보바르 역시 종종 다른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거나 교정을 보았지만 그들은 작업시간 동안에는 절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 즉 카페 안의 철학자, 공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사유, 대중의 공간에 노출된 지식인이라는 이미지는 현실인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사르트르는 길거리에서 낯선 이들이 다가와 사인을 요구하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자유에 대해 토론하자고 할 때면 몹시 불편해하며 입을 닫고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작스러운 영광 속에는 그의 개인적인 철학의 가장 치명적인 딜레마를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어떻게 사물로 만들어버리는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이미지 속에 우리를 어떻게 박제해버리는지에 대해 평생 집착해온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착이 가장 구체적이고 거대하며 피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그를 덮친 것입니다. 매일 수천 개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고 수백만 명의 독자들이 그의 텍스트를 읽고 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대중들을 위해 하나의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부정해왔던 그 고정된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독자들이 그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토록 가르치고자 했던 철학의 형태를 정면으로 모순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넘쳐나는 명성은 그에게 치명적인 실질적 문제도 안겨줬습니다. 수많은 편지에 답장하고 인터뷰를 하고 공개 토론에 참여하고 잡지에 사설을 쓰면서도 그는 자신의 책을 써낼 시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작업 시간을 강제로 늘리기 위해 각성제, 흥분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습관은 영구적으로 정착되어 훗날 그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고 밥을 급하게 삼켰으며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1944년 5월 27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날 뷰 콜롱비에 극장의 막이 오르고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무대를 마주했습니다.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는 제2제국 양식의 기괴한 거실, 그곳에 세 명의 인물, 베르생, 이네스, 에스텔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지옥에 온 것입니다. 관객들은 펄펄 끓는 불구덩이나 악마의 고문을 예상했지만 무대 위에는 그저 방을 나갈 수도 심지어 잠을 잘 눈꺼풀조차 없는 세 사람이 서로를 영원히 노려봐야 하는 끔찍한 형벌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한 인물이 20세기를 관통할 그 유명한 대사를 내뱉습니다.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다. L'enfer, c'est les autres. 사르트르의 연극 닫힌 방, 위클로에 등장하는 이 문장은 아마도 20세기 프랑스 문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나 가장 심각하게 오해받은 문장일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전개한 시선의 현상학을 이해해야만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열쇠 구멍에 눈을 대고 방 안을 몰래 훔쳐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주체에 있는 관찰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자기를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찰나의 순간, 그는
관찰하는 주체에서 타인의 시선에 의해 평가받는 수치스러운 객체, 사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지옥이 타인이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짜증나거나 혼자 있는 게 낫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이 자신의 시선 속에서 우리를 객체화하고 사물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관계가 구조적으로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시선에 포착되는 순간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정된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극중 세 사람은 물리적인 고문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타인의 시선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문이 열려도 그들은 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묶고 있는 시선의 감옥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1952년 5월) 잡지 현대 편집부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알베르 까뮈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길고 정확했으며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까뮈는 사르트르의 측근인 프랑시스 장송이 자신의 신작 반항하는 인간을 혹평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장송은 까뮈를 향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현실적인 투쟁을 외면한 뿌띠 부르주아적 도덕주의라고 난도질했죠. 하지만 까뮈는 장송이 아니라 잡지의 편집자인 사르트르를 직접 겨냥해 편지를 썼습니다. 마치 사르트르 본인이 직접 자신을 때리기로 선택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르트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까뮈의 편지와 같은 호에 자신의 답장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눈부시게 번뜩이고 신랄했으며 동시에 부분적으로 몹시 불공정한 비난이었습니다. 이 공개적인 난타전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두 천재의 우정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아주 드물게 형식적이고 냉담하게 마주쳤을 뿐입니다. 이 완벽한 단절은 프랑스 좌파 지성계를 마치 수술용 메스로 그은 것처럼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거장 두 명이 공산주의와 혁명적 폭력이라는 문제를 두고 벌인 거대한 철학적 대충돌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사르트르는 개인의 철저한 자유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비평가들을 비웃었죠. 사회를 무시하고 홀로 고립된 개인에게나 적용되는 철학이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과연 자기가 누구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단 말인가? 사르트르는 이 반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차 마르크스주의를 깊이 연구하며 사회적 억압 속에서 어떻게 자유가 가능한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까뮈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반항하는 인간에서 까뮈는 미래의 이상적인 역사를 구실로 현재 살아 숨쉬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만약 그 수단에 강제 수용소와 대량 학살, 숙청이 포함된다면 그 목적은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썩어버렸다는 것이 까뮈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르트르는 소련의 범죄, 굴라그를 찬성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냉전이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도덕적 순결함을 지키겠다며 선택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가장 강한 자, 즉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원칙적인 반공주의는 곧 부르주아의 무기였습니다. 서방 세계의 소련의 강제 수용소, 굴라그에 대한 폭로가 터져나왔을 때 사르트르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수년 동안 침묵을 선택합니다.
프랑스 노동 계급이 공산주의에 대해 품고 있는 환상을 깨뜨려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더 해로울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가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오만이었습니다. 까뮈에게 자유는 절대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미래의 해방을 이유로 현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에게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도덕적 순수함은 기득권 체제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공모였습니다. 이 깊은 이념의 골짜기는 끝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1960년 1월 까뮈가 교통사고로 46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두 사람은 화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르트르는 진심 어리면서도 몹시 고통스러운 추도사를 쓰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사적인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기가 우리를 관통하며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며 몸부림치는 과정이었다. (1964년 10월 22일) 전세계 신문사에 AFP 통신의 긴급 타전이 떨어집니다. 스웨덴 할리몬이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장폴 사르트르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한 세대를 지배한 철학자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두 번째 기사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수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노벨생 역사상 자발적으로 상을 걷어찬 최초의 작가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식인의 얄팍한 콧대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리몬에 보낸 정교한 서한에서 작가는 그 어떤 공식적인 영예도 거부해야 하며 제도의 상징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을 받는 순간 국가는 그에게 이름표를 붙여 타인의 목적에 이용당하는 물건으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100만 크로나라는 막대한 상금을 걷어찬 것을 위선이라 비난했지만 사르트르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내게 몹시 필요했지만 내 독립성을 잃어버릴 만큼 가치 있지는 않았다. 그는 레종도네르 훈장도 모든 공식 직함도 거부했습니다. 차도 없고 별장도 없이 어머니와 함께 낡은 아파트에 살며 번 돈은 모두 정치적 대의나 가난한 친구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60년대는 사르트르에게 논쟁적이고 격렬한 정치 참여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알제리 독립전쟁을 지지하며 프랑스 군인들의 항명을 촉구하는 121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익 테러 단체 OAS로부터 아파트에 2번이나 폭탄 테러를 당하는 살해 위협을 겪었죠. 측근들이 그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당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사법 처리를 거부하며 역사에 남을 명언을 던졌습니다. 볼테르를 체포할 수는 없다. 그는 쿠바 혁명 초기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를 만났고 특히 체 게바라를 가리켜 우리 시대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 극찬했습니다. 훗날 쿠바 혁명이 참혹한 독재로 변질되자 이 발언은 두고두고 그의 뼈를 때리는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8년 진정으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늙고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르트르가 학생들과 함께 불타는 거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을 점거한 수백 명의 흥분한 학생들 앞에 교수들 중 유일하게 사르트르만이 출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대형 강의실 의자에 올라서서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경청했고 낡은 대학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체포를 불사하며 불법으로 규정된 극좌파 신문들을 직접 길거리에서 팔았습니다. 당국은 그를 체포했지만 공화국은 위대한 지식인을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접어들며 그의 육체는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하루에 몇 갑씩 피워댄 담배와 각성제 남용은 되돌릴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심장은 지쳤고 폐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도 1973년 그는 책을 읽고 쓸 수 있는 시력을 거의 완벽하게 잃어버립니다. 1년에 300권의 책을 읽고 하루 10시간씩 글을 쓰던 사내에게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너져 내려도 사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부아르와 입양딸 아를레트 엘카임 그리고 조수였던 베니 레비에게 그를 구술하며 끝까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생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던 1979년 거의 맹인이 된 이 늙은 철학자는 평생의 사상적 적수이자 30년간 대립해온 우파 지식인 레이몽 아론과 함께 나란히 엘리제궁 앞에 섭니다. 공산주의 정권을 피해 바다로 뛰어든 베트남 보트피플 난민들을 구출해달라고 프랑스 대통령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에게 탄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거장이 말없이 나란히 선 그 사진은 이념적 논쟁을 초월하여 바다 위에 죽어가는 진짜 인간의 목숨을 구하는 일 앞에서는 좌파도 우파도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웅변하는 가장 거룩한 장면이었습니다. 1980년 4월 15일 장폴 사르트르는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폐부종으로 74세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와 양딸 아를레트 엘카임이 침묵 속에서 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4월 19일 장례식 날 몽파르나스 묘지로 향하는 파리의 거리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5만 명의 군중이 사르트르의 운구 행렬을 뒤따르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조직된 시위대도 공식적인 국장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학생, 노동자, 늙은 여성, 교수, 그리고 익명의 독자들이 손에 구토, 존재와 무, 닫힌 방을 소중히 품은 채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프랑스 현대 역사상 그 어떤 철학자도 죽음 앞에서 이토록 거대한 인파를 모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곳에 모인 것일까요? 장례식 날 모인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은 충격적일 만큼 다양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는 내 처지를 억지로 참고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것을 그에게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학생은 부모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내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건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남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임을 닫힌 방을 읽고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25살의 존재와 무를 읽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는 나 외에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위안이나 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구원할 정해진 의미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당신은 자유롭고 그 자유는 무거운 책임이며 줄타기 고개 아래에 안전 그물 따위는 없다. 그렇게 당신의 모든 선택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사르트르가 남긴 것은
완성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핑계를 거부하고 기만을 거부하며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한 압도적인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1980년 4월의 어느 날 파리 거리를 가득 메운 5만 명의 사람들은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오직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것에 존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존재의 책임을 외쳤던 한 철학자에게 인류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사르트르적인 마지막 헌사였습니다.